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316명인데 네. 다음 주부터 수도권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거든요. 네. 10시에는 이제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흥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영업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는 다 비대면 수업으로 원격 수업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단체들도 다 비대면 원칙으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의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셧다운 정도까지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잡지 못하면 이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2,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위급함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좀 강하게 억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4단계를 하게 된 동기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서울 지역만 하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수도권 전체가 다 하기로 했고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을 이렇게 강하게 하게 되면 풍선 효과가 나와서 지방이나 지역으로 사람들이 옮겨가서 또 술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어떤 그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그런 우려는 있는 상황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금 추세가 계속되거나 확산이 되면 이달 말에는 뭐 하루 확진자가 2,14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음 주부터예요? 그건 특별한 네, 이유가 다음 주. 있나요? 네. 예, 뭐 제가 볼 때는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직원을 더 뽑거나 아르바이트를 더 고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또 이제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단계를 올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루 이틀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격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간이 좀 늦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말에는 아무래도 조금 확산세가 줄어든다는 그런 양상들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바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충격이 클 수 있고 반발이 클 수 있어서 아마 하루 이틀 정도 각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준비 기간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월요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다음 주부터는 오후 6시에는 3명 손님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너무 성급한 방역 조치다, 자영업자 죽이기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할 경우에는 정경 청장이 지금 예측하시는 것처럼 2,000명, 3,000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더 어려운 상황에 갈 수 있다는 위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확산세를 꺾어야 그래야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방 접종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비율이 좀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7월 말부터는 50대, 55세, 50대도 맞게 되고 화이자가 이스라엘에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젊은 층도 아마 접종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확산세를 꺾어야만 정부가 통제 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위급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분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고충은 알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함께 고려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특히 국민의힘은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오락가락 방역 대책 탓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고비마다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 탓에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권이 이용했다고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야당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돌아봐서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도 백신이 좀 늦게 들어오니까 백신 잘못했다고 얼마나 또 비판을 했습니까? 백신 믿을 수 없다고 처음에는 백신 도입한다고 하니까 백신 안전성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백신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니까 백신 빨리 맞자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신 공급이 잠깐 뭐 우리 소위 보릿고개라고 하는 잠깐 조금 1, 2주 늦어지니까 또 백신 안 들어온다고 뭐라고 합니다.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뭐 야권에서 할 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야당이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이 백신과 코로나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는요 여야가 없는 겁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물론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저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위불에 따라서. 네. 그 백신 처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렇게 비판하더니 백신 잘 되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또 확산세가 늘어나니까 정부 비판을 한다. 물론 지금 확산세가 늘어난 거에 있어서 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정치적으로 백신을 이용하고 코로나를 이용했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 지나친 저는 정치적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여야가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함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 코로나는 정말 모두의 힘을 합쳐야 될 때니까요. 예. 수도권이 4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예. 수도권을 벗어나서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가는 풍선 효과도 걱정이 참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방역수칙 준수, 접종 많이 이게 답이겠죠. 그렇죠. 지금 일단은요,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백신 접종을 하면, 이제, 물론 백신 접종을 해도 돌파 감염이 생기거나 감염자 수가 확 줄어들진 않지만, 백신 접종을 하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치사율이 떨어져요. 치명률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즉, 중증으로 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우리나라에 뭐 몇십 배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60% 이상이 다 접종을 맞았어요. 2차 접종까지. 네네. 그래서 치명률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0몇 %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물론 뭐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화이자 백신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백신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면서 지키면서 백신과의 어떤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기반이 되게 되면 결국 추후에 우리가 백신을 독감 정도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누구든 기회가 오면 백신 다 맞아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노 마스크, 격리 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으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방역을 조금 완화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정경청장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영국이나 지금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국과 싱가포르가 네. 지금 현재 이제 마스크도 벗고 그냥 독감 수준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겠다라는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책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당장은 그 백신 맞으면 소위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거 다시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실외에서도 마스크 써야 됩니다, 현재는. 네. 그런데 정경청장은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로 적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지켜볼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런 실험이 성공이 되면 우리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즉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는 마스크를 벗게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좀 더 일상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은 조금 늦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백신을 맞고 나서도
이 돌파 감염이나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개인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선 진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경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출격하는 분들 입장에서야 경선 과정에서 좀 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선거 운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본인은 이제 경선보다는 코로나를 좀 제어하는데 더 힘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선을 조금 이제 경선보다 코로나 통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이제 11일 날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경선이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마지막 투표만 남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선을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돼서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지만 이제는 선거만 남은 상태고 거의 경선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요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줄리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논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좀 짚어보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국민대학에서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가 검증을 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는 내용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요. 제가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그대로 쓰거나 기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논문에 싣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학위 박사학위잖아요. 네. 가장 최고의 학위를 받는 논문을 작성하는데 그걸 표절을 하고 표절 내용도 전문적인 내용도 아닌 어떤 블로그의 내용이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가져다가 그대로 표절을 해서 논문을 작성했다. 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논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 뒤에 또 그 전이었나요? 다른 논문 하나는 또 제목도 잘못 기록된 거 다 아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글 제목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영어가 번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글을 그대로 영어 발음 나는 대로 썼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논문도 사실 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멤버 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논문도 표절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언론사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논문 하나가 지금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거 보면 그것도 표절이 좀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쓴 논문 지금 현재만 논란이 되는 게 3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예전에도 한번 국민대에서 문대성 전 국회의원이죠. 그분 논문이 논란이 돼서 표절로 판명 나고 아마 이제 취소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도 만약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에서 표절이 높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악재죠. 그리고 지난번에 장모 구속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인 관련된 줄리 논란 그리고 논문 논란까지 이렇게 되면서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냐. 왜냐하면 7개 이상의 지금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는 근데 논문을 표절을 하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나 기사를 표절하고 이런 경우는 그런 사실 경우 거의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논문에다가 어떻게 블로그의 내용을 갖다가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표절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대 박사학위를 딴 거잖아요. 네, 이건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도 교수와 심사위원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논문을 이제 쓰게 되면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 최소한 5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합니다. 그 논문에 대해서. 근데 거기 지도교수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 지도교수 포함해서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결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도 그게 통과가 됐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대체 심사를 안 하고 뭘 했나. 심사 과정에 제대로 검증이 됐나.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서 김건희 씨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도 제대로 심사를 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석박사 논문을 쓸 때는 수개월, 뭐 많게는 몇 년도 걸리잖아요. 논문을 그렇죠. 쓰기까지. 그런데 어떻게 네. 이렇게 부실 논문을 가지고 학위까지 땄는지 참 밝혀줘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윤 정장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했는데 이재명, 네. 정세균, 추미애 뭐 유력 대선 후보를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뭐 주장한 게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그 대응 방안이 잘못됐어요. 저는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본인이 물론 결혼하기 전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문제라도 지금 현재 부인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그분이 그리고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 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인의 부인이 잘못한 행동이 있다고 하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 맞불을 놓는 것이 가지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건 저는 더 큰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본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권의 후보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같이 검증하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저는 국민 앞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 분에 대해서 문제를 했어요.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재명 지사, 정세균 후보,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 세 네. 분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본인의 석사 논문이. 네. 그래서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본인이 그걸 스스로 반납했어요. 석사 학위를. 네. 인정하고. 저는 그건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표절이 됐는데 그거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학위 자체를 반납을 했고요. 네. 나머지 두 분 정세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따져봐야겠죠. 정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서 그 학교 어딘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학교 내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표절인지 아닌지 보고 표절이 있다면 그것도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면 된다.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사과부터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서로 줄다리기예요. 유준석 대표는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단 분위기를 보면서 제3지대에서 머물면서 계속 지지율을 유지하고 근데 물론 전제는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윤 전 총장 가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지지율이 지금 움직이려는 출렁이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지난번에 약간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번에 조사에서 또 떨어지면 네. 최근 조사해 보니까 뭐 이재명 지사하고도 1대1 대결에서 약 1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보다는 제3지대에 남아서 본인의 어떤 지지율 또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다가 막판에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다만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 국민의힘 입당이 빨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입당하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끝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또 통일부 폐지 필요성까지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 정책이나 아니면 출산 정책, 이런 장려 정책, 가족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면 소위 본인이 대표로 당선될 때 열심히 도와줬던 2대남 소위 20대 남성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네. 여성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성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그런 문제를 바꾸고 노력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작용들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북한이 우리가 통일해야 될 대상은 분명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주적이고 네. 휴전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이고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숙명과 같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부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판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 당론은 아닌 거죠? 당론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네. 이준석 대표하고 몇몇
지금 하태경 의원, 유승민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함께 얘기했거든요. 네. 그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그분들의 아마 개인 의견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뭐 당에서도 지금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뭐 논란이 계속될지는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